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행복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여행입니다. 19세기 독일, 모두가 낙관주의와 이성을 외치던 시대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인생은 고통이다. 행복은 환상이다. 인간은 결국 혼자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라고, 너무 어둡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위로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철학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통찰 속에서 가장 밝은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지, 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평온을 주는지, 왜 혼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를 주는지를.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걸어갔던 그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머뭇거립니다. 글쎄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애초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그 행복이란 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다고 느낀 순간들을. 시험에 합격했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들 정말 행복했나요? 아니면 그 전까지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 거였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고통과 결핍을 제거하는 것이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행복이 고통의 부재라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냐. 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배고플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가나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죠.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아플 때는 어떤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하지만 아프고 나면 아프지 않은 것의 가치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또다시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은 사실 고통이 사라진 그 순간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추울 때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외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 불안할 때 안정을 찾는 것, 모두 고통의 제거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행복, 고통 없이도 느껴지는 그 기쁨은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건 환상이다. 하지만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어딘가에 숨어있는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고 평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큰 고통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려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을 포기하라고. 그럼 뭘 위해 살아?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지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정말 불행해서일까요? 아니면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까요? SNS를 열어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성공하고, 사랑받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나만 뒤처진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행복한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말하니까요. 너는 행복해야 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사랑하면 행복할 거야. 돈 벌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요? 성공을 향해 달립니다.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막상 얻고 나면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이게 다야? 이게 내가 원했던 행복이야? 그리고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서죠. 더 큰 성공,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돈. 쇼펜하우어는 이걸 욕망의 쳇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리지만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애초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대신 큰 고통을 피하는 데 집중하라. 큰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 것. 경제적으로 파탄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심하게 다투지 않는 것.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너무 소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화려한 행복보다 조용한 평온이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우리를 지켜줍니다. 행복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이 순간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하나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그것을 잃었을 때를 상상해 봄으로써 깨달아라. 잠깐 함께 해볼까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연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영영 만날 수 없다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평소엔 몰랐는데 없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 힘들고 지겹고 때로는 화나는 그곳.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내일 당장 그 일을 잃는다면,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불안해진다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평범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 만약 건강을 잃는다면, 병상에 누워 이 모든 걸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무언가 특별한 걸 얻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을, 관계를, 일상을, 자유를, 그리고 그것들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죠. 그때 좀 더 감사할 걸. 그때 좀 더 소중히 여길 걸.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다니 감사하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 밥을 먹을 때 배고프지 않다니 감사하다. 거창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작은 평온들을 알아보세요.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상실을 상상하는 건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감사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평온으로 향하는 첫걸음.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뇌는 타인과의 교제에서 비롯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관계를 부정하는 건가? 하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사람 때문 아니었나요? 친구의 배신, 연인과의 이별, 직장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압박. 혼자 있을 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이 오해받은 건 아닐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잠도 못 이루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보며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독을 선택했다. 그는 평생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깊은 친구 관계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함께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보냈죠.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모임에 가는 게 부담스럽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집에 돌아오면 왜인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고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이 이상한 것 같고 나만 이런가? 나는 왜 사람들을 힘들어할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아요. 고독을 원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이자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편안한가요?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어도 되고 좋은 친구나 동료가 아니어도 되고 성공한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온전히 나 자신으로만 있을 수 있을 때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산책을 하든 그냥 멍하니 있든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죠.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의 반려견 부츠와 함께.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롭고 사회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운 시간, 오직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도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아무리 고독을 사랑해도 때로는 타인의 온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남깁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슴도치 한 무리가 추위를 피해 모여 있었어요. 너무 추웠죠. 서로의 온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까워지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아야, 너무 아파. 고슴도치들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니까 이번엔 너무 춥더라고요.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또 가시에 찔리고 다시 떨어지고 또 추워서 다가가고 또 찔리고 이 반복.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관계 아닐까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죠. 이해받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행동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 실망하고 서로의 다름에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과는 이 정도만 하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자. 하지만 멀어지니까 또 외롭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평생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상처받았다가 그리워했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라.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가까울 수 있고 어떤 관계에서는 멀어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건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며 찾아야 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예의와 존중을 제시합니다. 예의란 무엇일까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연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모든 걸 알 권리가 있고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가시입니다. 서로를 찌르는 가시. 진짜 가까움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있도록 허용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연인끼리, 친구끼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거리. 고슴도치들은 결국 찾아냈습니다.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함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거리를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조금씩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나눌 시간입니다. 남의 평판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타인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에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이거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SNS에 글을 올릴 때 이 사진은 괜찮아 보이나? 좋아요 몇 개나 받을까?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친구를 만날 때, 연인을 만날 때, 가족을 만날 때, 심지어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경 씁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이런 삶은 너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나를 살고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심을 버려라.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라. 허영심이란 뭘까요?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문제는 이게 우리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타인의 칭찬이 없으면 우울하고, 타인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초라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남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자기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민했던 그 실수,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일로 바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진짜 되고 싶은 사람도 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타인이라는 관객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지 마라.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키워라. 타인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인기 있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 둘째, 타인의 평가를 100% 믿지 마라. 칭찬받았다고 우쭐대지 말고 비난받았다고 무너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들의 판단도 주관적이니까. 셋째, 진짜 중요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라.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사는 겁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 남들 눈치 보느라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쇼펜하우어는 평생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괴짜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의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만약 그가 대중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생각을 굽혔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다.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추위, 외로움. 무언가가 결핍되면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배고플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밥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 순간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 행복해.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나 가나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다시 욕망이 생기고 다시 고통이 시작되죠. 이건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욕망이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잠시 만족하지만 또 외로워집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돈을 벌면 잠시 기쁘지만 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인정받으면 잠시 뿌듯하지만 또 더 큰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지입니다. 끝없는 욕망,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지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 덩어리다. 그리고 이 의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족이란 건 사실 환상이니까. 우리가 만족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 욕망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만족이 아니라 다음 욕망이 오기 전의 공백. 밥을 먹고 나서 배부를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건 배고픔이 사라져서 느끼는 만족이지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졸립다, 심심하다, 뭔가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더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권태입니다. 권태, 지루함, 무료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느낌. 뭘 해도 재미없고 의미 없고 공허한 그 상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갖고 싶었던 걸 얻고 나면 이게 다야? 하는 허탈함.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나면 생각보다 별로네 하는 실망. 열심히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래서 이제 뭐 하지? 하는 공허함. 쇼펜하우어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다. 결핍이 있으면 고통, 충족되면 권태, 다시 새로운 결핍이 생기면 고통, 다시 충족되면 권태, 끝없는 반복.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건가? 평생 이 쳇바퀴 속에서 맴도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환상에서 아무리 많이 얻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결국 또 뭔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걸 알면 무한한 욕망의 추구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되죠. 둘째,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완벽한 만족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평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고통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니까요.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고통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내가 긍정적이지 못해서야, 내가 뭔가 잘못해서 불행한 거야.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그는 고통을 긍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평형수가 필요하다. 평형수란 뭘까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 밑바닥에 채우는 물입니다. 무게가 있어야 배가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평형수가 필요하다고. 적절한 고뇌, 적절한 압력, 적절한 고통. 너무 편안하면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권태로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게 주어지는 삶. 언뜻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런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 도전 없이, 아무 장애물 없이, 아무 고통 없이 과연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근육을 키우려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없다면 근육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뇌가 있어야, 압박이 있어야, 도전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고통은 정신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데 필요하다. 너무 편안하면 정신이 물러집니다. 너무 쉬우면 의지가 약해지고 너무 평온하면 나태해집니다. 물론 너무 큰 고통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정말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고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수지는 않지만 우리를 단련시키는 정도의 고통,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 건강상의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삶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는 가장 편했던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걸 깨닫기 힘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만 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고통을 통해 배워라. 고통을 통해 성장하라. 물론 불필요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해도 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세요.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해지세요. 좌절했다면 그 좌절을 통해 더 현명해지세요.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스승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우리에게 고통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줍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대신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함께하며 고통을 통해 성장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삶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미울 땐 잠을 자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녁이 되면 갑자기 모든 게 우울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함과 자기 혐오는 종종 피로에서 온다. 피곤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불가능해 보이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푹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문제인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오늘은 뭐 어때?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냉정한 반성보다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반성해야 해. 더 나아져야 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반성은 대부분 자기 혐오로 이어질 뿐입니다. 건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미울 때,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을 때, 일단 자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반성하지 마세요. 그냥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떠보세요. 신기하게도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수면뿐 아니라 먹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배고프면 짜증나고, 짜증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면 자기 자신도 싫어집니다. 누구나 경험해봤을 겁니다. 배고플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밥 먹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것. 우리의 정신 상태는 생각보다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 자지 못하면, 잘 먹지 못하면, 운동하지 않으면,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려거든 먼저 육체 건강을 챙기라고. 규칙적으로 자고, 제때 먹고, 가끔은 햇빛 아래에서 걷고, 몸을 움직이세요. 이게 거창한 자기 개발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잘 자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미울 때는 일단 쉬세요. 자세요. 먹으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보면 정말 규칙적이었습니다.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융통성 없고 경직된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규칙적인 생활이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완전히 불규칙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는 시간도 제각각, 먹는 시간도 제각각,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하고, 오늘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것 같고, 삶이 흐트러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반대로 규칙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떤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루틴이 있고, 언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삶이 통제 가능한 것 같고, 내가 주도권을 쥔 것 같은 느낌. 쇼펜하우어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정확히 3시 30분에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아, 쇼펜하우어가 지나가네. 3시 30분이구나. 왜 그는 이렇게까지 규칙적이었을까요? 단순히 습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혼란스럽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일상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규칙적인 생활은 혼돈 속에서 찾는 작은 질서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 없고,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자신의 하루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에 뭘 먹을지, 어떤 순서로 하루를 시작할지, 언제 운동할지, 언제 쉴지. 이런 작은 것들을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통제력이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것,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 매주 일요일 아침에 청소하는 것, 매달 첫째 주에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작은 규칙들이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음악처럼요. 박자가 있어야 음악이 되듯 규칙이 있어야 삶이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유연해도 되고,
가끔은 규칙을 어겨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세요. 그 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은 다른 부족한 자질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실하면 그 성실함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꿉니다. 단번에 성공하고, 단번에 달라지고, 단번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런 건 환상이라고. 진짜 변화는 작고 성실한 노력의 축적에서 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의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성실하게 글을 쓴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씩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보냈고 결국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실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살아가세요. 그 작은 규칙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고. 중간 휴식.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 좋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잠깐 눈도 감고, 준비되면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곧 쇼펜하우어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편안히 쉬다 오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쇼펜하우어라는 인간을 봐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타인을 경멸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했죠. 그런데 동시에 대중의 인정을 간절히 갈구했습니다. 자기 책이 안 팔리는 걸 굉장히 괴로워했고, 다른 철학자들이 유명해지는 걸 질투했고, 늦게나마 명성을 얻었을 때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간을 경멸하면서도 그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게, 그는 염세주의를 외쳤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삶은 의미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1849년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습니다.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황급히 피신했죠. 인생이 의미 없다면서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모순입니다. 철학과 실제 삶의 괴리, 말과 행동의 불일치.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쇼펜하우어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말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야식 먹고, 일찍 자야지 하면서 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돈 아껴야지 하면서 충동 구매하고. 우리 모두 모순덩어리 아닌가요?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허영심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거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특별해.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도 우리처럼 모순적이고,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우리처럼 고군분투했다는 걸 알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경멸했지만 반려견 부츠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부츠와 매일 산책하고 부츠에게 말을 걸고 부츠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사람은 싫지만 개는 좋다는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죠. 쇼펜하우어는 돈에 집착했습니다. 부친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해서 평생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죠. 그는 물질을 초월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철학을 할 자유가 생기니까요.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상만 줬다가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순적이어도 우리는 지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 쇼펜하우어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을 무명으로 보냈습니다. 30세에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책이 팔리지 않았고 비평가들은 무시했고 학계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강의했거든요.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자신의 철학이 최고라고 확신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자신은 뭔가 가치 있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 좌절감 속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30년, 30대, 40대, 50대, 인생의 전성기를 무명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계속 자신의 철학을 다듬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했으니까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그리고 드디어 60대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1851년 그의 에세이집 여록과 보유가 출판되었고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후반, 70대가 되어서야 쇼펜하우어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고 언론이 그를 인터뷰했고 젊은 철학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3시 30분에 반려견 부츠와 산책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인정을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온 것에 감사한다. 만약 젊었을 때 성공했다면 그는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영합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긴 무명의 시간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아직 인정받지 못한 분들. 쇼펜하우어를 보세요. 그는 60대가 되어서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1860년 72세의 나이로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았던 그는 혼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을 살았으니까요.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에 굽히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1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었지만 그의 생각은 불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쇼펜하우어처럼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첫째, 행복은 환상이라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건 큰 기쁨이 아니라 큰 고통이 없는 평온입니다. 둘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독립의 표시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은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는 낙관주의를 거부했고, 행복을 부정했고, 인생을 고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위로받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면 뭐든 이룰 수 있어. 이런 말들, 때로는 너무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여전히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버텨내셨습니다. 내일도 버텨낼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확히 3시 30분에. 그건 거창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서였죠. 작은 규칙, 작은 루틴, 작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고통이 있는 삶을, 불완전한 삶을, 평범한 삶을, 때로는 외로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평온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쫓느라 지쳤다면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큰 고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